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썰맘을 사랑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워낙 바쁜 워킹맘이라 이런 사연 채널에 관심 가질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들은 이야기 하나에 감동해 열혈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힘들게 살아보니 비슷한 사연에 폭풍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몇 달 전까지 시댁의 횡포로 괴로운 나날을 보낸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참다 못해 복수를 결심했고 그제야 놀란 남편이 해운대 앞바다가 떠나가라고 울부짖었죠.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부탁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좋은 말로 부탁할 때는 귀등으로도 안 듣더니 이제 와서 왜 이래? 이미 늦었어. 아니야, 안 늦었어. 내가 노력할게. 우리한텐 애들이 있잖아. 애들은 무슨 죄야?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애들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참고 있었던 거 몰라. 근데 이젠 그 애들 때문에라도 더 이상 안 되겠어. 내가 참고 있으니 당신 모자가 우리 애들까지 우습게 여기잖아. 그 집 식구들 얼굴 안 본다고 생각하니 난 이제야 좀 사는 것 같고 숨통이 트인다. 그러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그러면서 매달리는 남편을 내치고 차갑게 돌아서는 기분은 정말 통쾌했습니다.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도 저처럼 시댁 식구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제 사연을 함께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소개로 만난 남편과 연애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대학 동창이 소개해준 남자였는데 첫인상은 정말 괜찮았어요. 매너 좋고 인상도 깔끔했거든요. 게다가 좀 무리한 부탁을 해도 무조건 맞춰주려는 모습과 넘치는 배려를 보며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죠. 제가 좋아하던 그 모습 때문에 결혼 생활 내내 복장 터지게 될 줄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말이에요. 다정도 병이라더니 남편은 다정이 지나쳐 남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남자였습니다. 특히 친한 사람들과 가족의 말이라면 설사 자기가 손해를 본다 해도 다 들어주려고 노력하더군요. 그러니 곁에서 지켜보는 저만 열분나는 게 다반사였네요. 그러다 결국 이런 일까지 일어났어요. 그때는 제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인데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망설이듯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당신 영만이 형 알지? 누구? 자기 대학 선배 말하는 거야? 그 형이 독립해서 사업을 할 건가 봐. 나보고 도와달라는데 거절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다고 했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회사는 어쩌고? 설마 그 사람 일 돕겠다고 멀쩡히 다니던 회사도 그만둔단 건 아니지? 멀쩡히 일하던 건 아니고 사실 그동안 나도 힘들었어. 지난번에 경영진 다 바뀌면서 어수선하고 그랬던 건 당신도 알잖아. 자기만 힘든 거 아니니 적응해 보겠다며. 그래서 그냥 넘어간 거 아니었어? 근데 선배가 부탁한다고 어떻게 홀랑 그런 결정을 해? 우리 곧 애도 태어날 텐데 이제 시작하는 회사 들어가서 언제 자리 잡으려고.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선배가 추진력도 있고 능력도 넘쳐서 금방 자리 잡을 거야.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결정한 거니까 지켜봐줘. 내 미래를 위해서도 중소기업에서 만년 대리하는 것보단
여기서 초창기에 같이 회사 키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래도 난 너무 불안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돼? 안 돼. 이미 가겠다고 해서 형이 떡하니 내 자리까지 비워뒀다는데 어떻게 딴소리를 해. 그러더니 남편은 정말 잘 다니던 중소기업을 그만두고 학교 선배의 사업을 돕더라고요. 말로는 창업 멤버라며 치켜 세우는 것 같았지만 들고 오는 돈은 터무니없는 닭봉이었네요. 그나마 그것도 매달 꼬박꼬박 나오지 않고 밀리기가 일쑤였고요. 그러느라 저는 딸 둘을 낳도록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아등바등 살아야 했답니다. 저는 은행원이었는데 실적 압박도 심하고 야근도 많아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나서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을 해야 했습니다. 거기다 저희는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맞벌이하는 집에 시어머니가 계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결혼할 때 먼저 선서쳐서 선을 그으셨기 때문이죠. 너희 맞벌이 한다고 혹시 나한테 애 맡길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난 손목도 약하고 애만 보면서 집에 있으면 한없이 우울해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애 맡길 생각으로 같이 살자는 거면 그냥 나 혼자 살게 놔둬라. 걱정 마세요, 엄마. 이 사람 회사에 사내 어린이집 있어요. 거기다 맡기면 편하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남편은 어머님을 향해 걱정 말라는 듯 당당하게 말했었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출근하며 아이를 회사 어린이집에 맡기고 퇴근도 함께 해야 했어요. 아직 어린아이가 어른이랑 같이 출퇴근하는 게 안쓰러웠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일정치 않아 제가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님은 아이를 봐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시더군요. 게다가 생활비도 여유가 없어 골머리가 터졌지만 전혀 개의치 않으셨죠. 아니, 가만히만 계셨어도 제가 그 정도로 힘들어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머님은 아들이 월급을 못 받아온다는 건 안중에도 없는지 오히려 계속 사고를 치셨어요. 한 번은 며칠 동안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던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그러더니 종이 한 장을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 얼굴의 탄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피부과 갔더니 마침 할인을 하더라고. 이것저것 손볼 게 많은지 50만 원 나오더라. 근데 현금으로 하면 45만 원에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송금해준다고 했으니 내일까지 여기다가 45만 원 보내줘라. 원래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걸 내 인상이 좋아서 해주기로 한 거니까 날짜 꼭 지키고. 네? 아니 뭘 하는데 그렇게 비싸요? 넌 젊은 애가 피부과도 한번 안 가봤니? 이 정도면 정말 싼 거야. 그러고 보니 너도 얼굴이 푸석푸석한 게 시술 좀 받아야겠다. 다음에 나 갈 때 같이 가서 상담 좀 받아볼래. 아범 이번 달에도 월급 안 나와서 쪼들리는데 저까지 무슨 피부과예요. 안 그래도 애들 때문에 돈 들어갈 것도 천진데. 그렇게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고 말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한탄을 하신 모양입니다. 결국 그날 밤 저희는 또 부부싸움을 하고 말았네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하는 말은 늘 똑같았어요. 엄마 어떤 분인지 내가 말했었잖아. 우리 엄마 미인대회 출신이야. 나 어릴 때는 집에 일하는 아주머니도 계셔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시던 분이라고. 지금도 곱고 예쁜 거 좋아하는 천생 여잔데 그깟 피부과 좀 가셨다고 발끈했다며? 제발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친정엄마라고 생각하면서 대해줄 수 없어.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고 우울증까지 생겨서 힘들어하셨다는 거 알잖아. 어떤 친정엄마가 애 둘 데리고 힘들게 사는 딸은 생각도 안 하고 피부과 가서 50만 원이나 쓰니 그것도 외상으로. 난 이해가 안 돼. 내가 아줌마들 상대로 얼마나 목 아프게 떠드는 줄 알아. 보험이라도 더 팔아서 수당 한 푼 건져보려고 그러는 거 몰라? 그놈의 돈. 넌 나만 보면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냐? 그래, 월급도 제대로 못 갖다 주는 남편. 차라리 콱 죽어버리면 네 속이 시원하겠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 맞벌이 하느라 애들은 애들대로 힘들고 나도 스트레스 받아. 근데 어머님은 집에서 가만히 계시면서 애도 안 받으시잖아. 그럼 적어도 사고는 치지 말아주셔야 사람이 살지. 저번에는 방문 판매 화장품을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사시더니 이번에는 피부과야. 나도 한 달 생활비 계산해서 사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출이 생기면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너 적금 때려 넣느라 쪼들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렇게 모아서 뭐 하려고. 일단 사람이 마음 편히 사는 게 먼저지. 그 돈 모아서 싸질머지고 갈래. 뭐? 내가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래. 애들도 크는데 언제까지 이 좁은 집에서 5 식구가 복닥거려. 적어도 애들한테 방은 따로 줄 수 있게 준비는 해야 할 거 아냐. 계속 이렇게 살면 난 네 눈치 보느라 제명에 못 죽을 거야. 어디나 없이 대궐 같은 집에서 잘 살아봐 그럼. 남편은 자신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마음 좋게 베풀기만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쌍심지를 켜고 화를 내더군요. 어이없고 화가 났지만 그때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참으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그러다가 몇 해가 지나 드디어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됐어요. 비록 대출까지 낀 전셋집이었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니 저도 덩달아 신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절 돈귀신 취급하던 남편과 시어머니도 그날만은 웃어 보이며 저를 칭찬했죠. 당신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애들 키우면서 악착같이 모아서 이런 집으로 이사도 하고 내가 가장으로서 면목이 없네.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도 끼어들어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돈이라면 벌벌 떨더니 그래도 넓은 집으로 오니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서 좋긴 좋구나. 너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날 저는 잠자리에 눕자 5만 가지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혼자 애쓴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해서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더 큰 꿈을 위해 마음을 다잡으며 기분 좋게 잠들었답니다. 저는 그 전셋집에서 4년 살다 다음번에는 꼭 자가로 이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 시댁 식구들이 이런 제 꿈에 분탕질을 하며 속을 뒤집는 일이 일어났네요.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시집가 잘 사는 줄 알았던 저희 시누이였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이듬해 시집간 시누이는
아이가 안 생겨 고생했어요. 그러다 인공수정을 통해 쌍둥이를 얻었죠.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으니 잘 사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새벽 잠자는 남편에게 전화해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곁에 있는 저에게까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어요. 시누이는 우느라 제대로 말을 하지도 못했어요. 오빠, 나 좀 데리러 와. 이러다 나 맞아 죽겠어. 얼른.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싸우는 거야? 싸우긴.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니까. 얼른 와. 그러자 그때 시누이의 전화를 뺏어든 심해부가 흥분해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형님, 이 여자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애 낳고 살쪘다고 난리쳐서 300이나 주고 운동 끊어줬더니 운동 강사랑 바람이 났어요. 저 오늘 이 여자 절단 낼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래서 놀란 남편이 그 길로 달려가 동생을 저희 집으로 데려왔어요. 시누이는 곱상한 얼굴이 온통 눈물 콧물로 엉망이 되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그 인간이랑 못 살아. 운동 잘 봐준 게 고마워서 밥 한 번 선물 가지고 바람났다고 난리잖아. 완전 의처증이야. 그 말에 남편이 한숨을 쉬며 대꾸했죠. 그러게, 운동하려고 간 거면 운동만 했어야지. 밥은 왜 먹어? 나 혼자 먹은 것도 아니라니까. 다른 회원들도 같이 먹었어. 밥 먹고 2차로 술 한잔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화장실 가고 둘만 앉아있는 걸 보더니 미쳐서 날뛰는 걸 어쩌란 말이야. 그래도 애들이 어린데 이혼은 아닌 것 같고 내일 날 밝으면 잘 말해서 화해해. 오빠는 내가 맞아 죽었으면 좋겠어. 나 절대 그 집에 못 들어가. 그런 미친 인간하고는 한시도 못 산다고. 그러더니 정말 온 가족에 뜯어말려도 소용없이 기어코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누이 남편은 아내의 부정을 주장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결국 일방적인 의심으로 결론났죠. 그리고 폭력을 휘두른 탓에 양육권도 주장하지 못하는 것 같았네요. 그래서 시누이는 쌍둥이의 양육권과 위자료를 챙겨 이혼하게 됐답니다. 이혼 후 시누 전 남편은 바로 외국으로 떴다고 하네요. 헌데 정작 놀랄 일은 이혼 후에 일어났어요. 그렇게 남편의 의처증이라고 주장하던 시누이가 막상 이혼하고 나자 그 운동 강사와 찰떡같이 붙어 다니는 겁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깜짝 놀랄 폭탄 선언까지 하더라고요. 오빠, 나 그 사람이랑 재혼할 거야. 뭐, 너 그렇게 아니라고 딱 잡아떼더니 결국 네 남편 말이 맞았던 거야. 아니야. 그땐 정말 운동 강사랑 회원 관계였다고. 근데 이번 일 겪으면서 날 많이 위로해줘서 그렇게 돼버렸어. 정말이야. 정말이든 아니든 이 사실 알면 애 아빠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잔소리 말고 당장 헤어져. 아니, 나 그렇게 못해. 이제야 정말 같이 살고 싶은 사람 만났는데 내가 왜 그래야 돼? 오빠는 동생이 잘 사는 게 싫어? 너 그럴 거면 애는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나왔어? 애들 생각은 안 해? 그 사람이 애들을 얼마나 예뻐하는데.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오히려 지 친아빠보다 더 예뻐한다니까. 신우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두 사람은 분명 내연 관계가 확실했는데 발뺌한다고 속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았네요. 그래도 신우이는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재혼하겠다고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살림까지 합쳐버리는 간 큰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한데 그 와중에 제 건강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회사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재검을 받은 제게 의사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더군요. 유방암 1기입니다. 다행히 많이 진행되기 전에 발견됐지만 아직 나이가 젊어서 진행 속도가 빠른 게 문제입니다. 가능한 빨리 제거 수술하고 항암에 들어가야겠어요. 네? 저 아직 젊은데 제가 왜... 요즘 유방암은 3, 40대 발병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도 거의 예후가 좋은 편이니까 미리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당장 수술 날짜부터 잡죠. 저는 눈물을 삼키며 수술 날짜를 잡고 입원을 앞두게 됐어요. 물론 회사에도 휴직을 신청해야 했네요. 동료들은 깜짝 놀라 케이를 베며 절 위로해 주더군요. 하지만 정작 가족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은 정 떨어질 만큼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제 말에 놀라 어쩔 줄을 모르는데 시어머니가 내뱉은 첫마디가 저를 기함하게 만들더라고요. 유방암이야 뭐. 요즘은 암도 아니라고 하더라. 내 친구도 수술 후에 관리 잘해서 오히려 지금은 나보다 더 건강하잖아. 그나저나 너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애들은 누가 보니?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뿐인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지금 애 보는 게 걱정이세요?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부탁드린 적 없지만 이번에는 좀 봐주셔야죠. 뭐? 내가 손목도 안 좋은데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되는 애를 어떻게 보란 말이야. 거기다 계집 애들이라 머리도 묶어줘야 하고. 아우, 난 못한다. 어머니, 저 지금 그런 얘기할 기분 아니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은 무슨? 당장 이번 날짜가 코앞이잖아. 그래, 두산에 데려다 놓는 게 어떻겠니? 저희 친정해요. 아빠 몸도 안 좋으신데 어떻게 거기까지 신세를 져요. 저희 엄마는 아빠 당뇨 관리하시는 것만도 벅차실 거예요. 거기다 애들을 그 먼 데까지 데려다 놓고 제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신세는 무슨? 딸이 아프면 손주 좀 봐주실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어디 남한테 보내자는 거니? 네 친정 아니야? 거기 보내는데 마음 안 편할 게 뭐가 있다 그래? 말 나온 김에 당장 전화해봐라. 내일이라도 어린이집에 말하고 애들 데려다 놓겠다고 해. 어서. 정말 너무하시네요. 회사 사람들도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는데 왜 애를 데리고 출퇴근하냐면서 말이 많았어요. 괜히 애고 어른이고 고생한다고요. 그래도 저 어머니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이런 탄국에도 그렇게 애 봐주기가 싫으세요? 저야말로 어디 남의 애 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손주잖아요. 뭐, 아니 이게 아프다고 눈에 패는 게 없나? 어디 시어미한테 눈을 부라리고 난리를 쳐? 내가 괜히 안 봐준다는 거야? 손목이 아파서 제대로 봐줄 수가 없을 것 같으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 아니야. 괜히 어설프게 해봤다가 다치기라도 해봐라. 네 성격에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의 감정이 격해지자 눈치만 보던 남편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자신이 없어서 그러신 거지.
애들이 안 예뻐서 그러시겠어? 우리 그냥 마음 편하게 부산에 데려다 놓자. 아마 당신도 그게 편할 거야. 우리 엄마는 안 아프신 줄 알아? 엄마도 관절염에 고혈압에 약을 한 움큼씩 드신다고. 저는 부하 같이 밀어 목소리를 높였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양보하지 않으셨네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을 부산에 데려다 놓기로 했습니다. 한데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 같이 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내심 서운했지만 말씨름하고 싶지 않아 혼자 가기로 했어요. 거기다 친정부모님께 투명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마음먹은 터라 남편 없이 혼자 가는 게 더 낫다고 치부했네요. 그런데 아이들과 눈물의 이별을 하고 집에 돌아온 제 앞에 입이 떡 벌어질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글쎄 신의의 쌍둥이들이 저희 집에 와 있더라고요. 손목이 아파 손녀 머리도 묶어주기 힘들다던 시어머니가 우는 애를 안아 어르고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야근하고 녹초가 되어 돌아와도 설거지 한 번을 안 도와주던 남편이 주방에 서 있더군요. 이유식을 만든다며 싱크대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말입니다. 저는 기가 막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그러자 제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인상을 쓰며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왔으면 얼른 와서 애 좀 봤지. 뭘 보고만 서 있어. 이게 다 무슨 상황이에요? 아가씨는요? 그러자 남편이 손에 주걱을 든 채로 답했습니다. 저기 미진이가 애들 좀 며칠만 맡아달라고 해서 내가 가서 데려왔어. 뭐? 아니 무슨 급한 일이길래. 그렇다고 우리 애들도 부산에 보냈는데 조카들을 데려오면 어떡해. 아가씨한테 무슨 일이 있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 뭘 가? 여행? 남자친구랑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나 봐. 그래서 며칠만 봐달라는데 거절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애인이랑 놀러간 아가씨 애들을 우리 집에서 보겠다는 거야? 그럼 어떡해. 새 출발하려고 애쓰는 동생을 도와줘야지. 나는 병이 나서 수술을 앞둬도 애를 맡길 수가 없는데 바람나 이혼한 아가씨는 놀러 가면서도 애를 맡기네. 그것도 우리 애들 수발 들기 힘들다던 어머님은 더 어린 돌쟁이를 둘이나 봐주실 건가 봐. 그리고 애를 봐주려면 그 집에 가서나 봐주지. 왜 우리 집에 와서 이 난리야? 여기가 어떤 집인데. 내가 몸도 못 챙기고 길을 쓰고 돈 벌어 마련한 내 집인 거 몰라. 그땐 날 수전료 취급하더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애들을 데려와? 너는 손이 사람이 돼서 속이 왜 그리 간장동지 같아? 여기가 훨씬 넓으니 데려온 거지. 가족끼리 네 집 내 집이 어딨다고 이래. 저 아파서 우리 애들도 그 먼 두산까지 데려다 놓고 수술 앞둔 사람이에요. 근데 안점을 취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픈 건 안중에도 없으세요. 집에 우환이 있는데 놀러 간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부탁한다고 애들 데려온 사람이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제 말에 남편이 기분이 상했다는 듯 발끈하더군요. 고작 며칠 가지고 왜 그래? 당신 신경 쓰이지 않게 엄마랑 내가 잘 돌볼 테니까 걱정 마. 여기 방도 많은데 대체 뭐가 문제야? 당신은 얼른 들어가서 자기나 해. 괜히 우리 때문에 컨디션 나빠졌다고 핑계대지 말고.
뭐? 지금 이 상황에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런 거야? 넌 어떻게 나랑 네 자식들한테만 그렇게 인색하니? 이렇게 몸 바쳐 봐줄 수 있는데 왜 우리 애들은 부산까지 보내라고 했어? 그리고 어머님도 그래요. 그 손목은 손녀들 머리 묶어줄 때만 아프고 돌쟁이들 안고 어릴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요. 정말 정 떨어지네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화가 나면 나한테 해. 안 그래도 힘든 엄마한테 그러지 말고. 아니? 내가 화를 왜 내? 그래봐야 내 몸 망가지는 건데. 당신 아예 시내에도 데려와. 내 방 비워줄게. 그게 무슨 소리야? 밤을 비워주더니. 그동안 나 혼자 개고생하면서 그래도 애들 때문에 이 가정 지켜보려고 기를 썼는데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 내가 나가줄 테니까 당신들끼리 여기서 쌍둥이 키우면서 알콩달콩 잘 살아보라고. 근데 올해는 안 될 거야. 이 집 전세 나갈 때까지만 살게 해줄게. 어차피 전세금은 내 돈이니까 전세 빼서 돌려받아야지. 뭐? 당신 지금 이깟 잘난 전셋집 하나로 나 협박하는 거야. 아무리 화가 나도 나중에 후회할 말은 하지 마. 후회? 미쳤니?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도 내가 너랑 같이 살면 그게 정말 후회할 일이지. 이제야 정신이 번쩍 나네. 넌 우리 애들 아빠 자격도 없고 내 남편 자격은 더더욱 없어. 그러니까 이혼 소리 받으면 곱게 사인이나 해서 보내. 저는 입원하기 위해 미리 싸둔 짐을 챙겨들고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빼달라고 말했어요. 어차피 전세 계약을 제 이름으로 하긴 했지만 전세금은 반드시 제게 돌려줘야 한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아뒀죠. 그리고 이번 전 이틀을 아이들과 보내기 위해 다시 부산행열차에 몸을 실었네요. 잠시 후 돌아온 저를 보며 부모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아무렇지 않은 척 명랑하게 말했어요. 집에 가니까 애들이 너무 눈에 밟히잖아. 그래서 휴가를 며칠 더 받았어요. 출장은 내일 모레니까 이틀간 여기서 애들이랑 실컷 놀다 가려고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저를 따라 부산까지 내려왔더군요. 그러더니 차마 처갓집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저를 해운대로 불러냈죠. 그런 남편에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더 이상 듣고 싶은 말도 하고 싶은 말도 없어. 아니, 너라는 인간 얼굴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돌아가. 당신 정말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언제까지 머저리처럼 참기만 할 줄 알았어? 난 얌체 같은 어머님도 밉고 영원히 내 편 아닌 당신도 지겨워. 그러니까 당신이나 불쌍한 여동생 건사하고 어머님한테 효도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 나까지 그 시궁창에 다시 끌고 갈 생각하지 말고. 수술 끝나면 바로 소송 준비할 거야. 그 전에 합의하게 되면 좋고. 여보, 내가 당신이랑 애들 없이 어떻게 살아?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부탁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남편은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군요. 늘 아이들과 저는 뒷전이더니 그제야 제 결심이 확고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뒤늦은 후회였죠. 저는 생애 처음 큰 수술을 앞두고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거든요. 다시는 그런 기빨리는 집구석에 들어가 제 인생을 낭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열하는 남편을 해치고
매몰차게 돌아섰어요. 그리고 남편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다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힘겨운 수술과 병원 생활을 견디며 이를 악물고 버텨냈죠. 그렇게 무사히 치료는 마쳤지만 결국 항암을 시작하며 머리가 빠지는 후유증 때문에 부모님께 병에 대해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해요. 잘 사는 모습도 못 보여드렸는데 병까지 얻었다는 말을 하려니까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제 말을 들은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은 늘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련을 주신다고 하지 않니? 네가 그 시련을 잘 감당하고 이겨냈으니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정 이혼을 해야겠거든. 아예 여기로 내려오는 거 어떻겠니? 아버지도 이제 건강 많이 좋아지셨으니 우리가 애들 봐주마. 넌 몸 추스르면서 쉬다가 이쪽으로 발령 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어때? 그 말씀에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신청했어요. 물론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보긴 했지만 남편이 완강하게 버티는 통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소송을 시작하고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망설이다 받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반갑지 않은 목소리더군요. 바로 저를 그렇게 황당하게 했던 전 시어머니였네요. 한데 무슨 일인지 서슬퍼렀던 목소리에 기운이 쪽 빠진 것 같더라고요. 너 수술하고 힘들었을 텐데 내가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가 가족으로 산 세월이 얼만데 누가 반긴다고요. 안 오신 게 도와주신 거예요. 저 어머님 만났으면 우라통 터져서 다시 입원했을지도 모르거든요. 예, 너무 그러지 마라. 너 나가고 우리 집 말이 아니었어. 혹시 네 남편한테 들었니? 제가 남편이 어딨어요. 그 사람이 언제 제 남편이었었던 적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못 들은 모양이구나. 하긴 소송에 불리할지 모른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말이야. 사실 네 시누이가 그 씹어먹어도 시원찮은 놈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다 줬어. 그놈이 헬스장을 인수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죽는 소리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눈이 돌아서 네 남편 이름으로 몰래 사채까지 써서 그 인간한테 다 갖다 줬지 뭐냐. 뭐라고요? 그 재혼한다던 운동 강사요? 그래. 근데 그 자식이 글쎄 유부남이었지 뭐냐. 그래서 오히려 네 시누이가 소송을 당해서 지금 상황이 아주 말이 아니다. 네 시누이는 식당에 돈 벌러 나가고 내가 쌍둥이들한테 치여 죽겠어. 거기다 네 남편 회사도 문을 닫은 모양이더라. 그래서 한참 취업한다고 양복 입고 나가더니 이제 포기했는지 노가다를 하는 것 같아. 이게 다 너한테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이렇게 전화했다. 그때 아픈 너한테 그럼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미안하다. 됐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저한테 정말 미안하시거든 이제 이런 전화도 하지 마세요. 그 집 식구들 어떻게 사는지 저 하나도 안 궁금하거든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예, 예. 잠깐만 기다려라. 애들은 잘 크지? 내가 우리 손녀들이 눈에 밟혀서 요즘 잠이 안 와. 어머니가 언제부터 그렇게 애들한테 애틋하셨다고 그러세요? 손목 나간다, 허리 나간다 하면서 제대로 안아주신 적도 없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톤. 내가 원래 성격이 살갑지가 못해서 그런 거지 마음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야. 그러니 이제라도 마음 풀고 애들 데리고 서울에 한번 안 올래? 아니, 우리가 부산으로 내려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여기 왜 오세요? 너 아직 완벽히 이혼한 것도 아니잖아. 너랑 우린 아직 가족이야. 그러니까 네가 마음 한번 고쳐먹고 돌아오면 안 되겠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더러 쑥대 맞든 거기 다시 들어가서 그 집 남매들이 싼 똥이나 치우란 말씀이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너한테 너무 못해줬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거야. 나도 그렇고 네 남편도 정말 반성 많이 했다. 너 같은 여자가 어딨다고.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하다. 그 생각을 왜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셨어요? 온 가족이 빚더미에 올라앉으니 그제야 제 생각이 나셨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전 이제 그 개똥밭에 기어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어머님이 주신 정보 덕에 더 빨리 그 집 구석이랑 인연 끊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해요. 이게 어머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건강하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변호사에게 연락해 어머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변호사님, 남편이 지금 실업자인 모양이에요. 그동안 월급도 제대로 못 주던 회사가 아예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동생이 몰래 남편 이름으로 사채까지 끌어다 써서 빚도 상당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소송에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안 그래도 경제적인 무능은 계속 주장해왔는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증거죠.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으니 기대해도 되겠어요. 결국 길고 지루했던 소송이 제게 유리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이 내내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이 증명됐거든요. 게다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게 인정됐죠. 그래서 무리 없이 양육권을 가져오고 적은 금액이지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었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완전 남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집안과의 인연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직장 후배의 결혼식에 갔던 제가 우연히 신우이의 전 남편을 만나게 됐거든요. 남자는 저를 한눈에 알아보더니 다가와 신우이의 안부를 묻더군요.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잘 됐네요. 저 애들을 좀 봐야겠어요. 한국 들어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제 연락을 아예 안 받더라고요.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지내요? 소식 못 들으셨나 본데 저도 이제 그 집 사람들하고는 인연 끊어졌어요. 얼마 전에 이혼 소송 마무리됐거든요. 네?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그럴 일이 있었어요. 근데 모르시는 게 저희 소식만이 아닌가 보네요. 사실 그게 말이죠. 아가씨가 이혼 후에 얼마 안 있어서 그 운동 강사랑 살림을 차렸어요. 재혼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남자가 유부남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 부인한테 소송당해서 사는 게 말이 아니래요.
그러니 전화 받을 시간도 없지 않을까 싶네요. 뭐라고요? 네, 이것들을 그냥. 거 봐요. 내가 그 인간들 고통사이 아니라고 했죠? 그땐 죽어도 아니라고 시침이 떼더니 나만 미친 사람 취급을 해. 모른 척 할 수 있었지만 남일 같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말씀드렸네요. 근데 이제 전 그 집 사람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으니 저한테 들었다는 말은 말아주세요.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식사 잘하고 들어가세요. 그렇게 저는 남자에게 아가씨의 이혼 후 행적에 대해 소상히 말해주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의처증 환자로 만들었던 전부인이 결국 그 남자와 내연관계였다는 걸 알고 광분했어요. 그러더니 당장 신의를 찾아내 사자를 낼 기세로 결혼식장을 빠져나갔죠. 그 뒤로 결국 조카들은 남편이 데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저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알뜰한 복수를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두산으로 발령을 받아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워킹맘의 삶을 살고 있네요. 하지만 부모님이 아이들을 봐주시니 전과는 다르게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체력도 많이 회복돼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해진 기분이네요. 앞으로 저는 이곳에서 딸들을 열심히 키우면서 꿋꿋하게 살아갈 생각이에요. 그러니 부디 여러분도 이런 저희 새 모녀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혹시 저처럼 답 없는 남편과 시댁에 속 끓이는 분이 계시다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 제 사연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의 행복을 기원하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